추석 명절까지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오늘 새벽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화재 발생 3시간 만에 초기 진압을 완료했지만 청과물 시장 그리고 통닭 골목에 위치한 점포와 창고 20여 개가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을 진화하며 화재 원인을 감식 중이라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가게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 중이신 명채식 사장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 갑작스러워서. 현재 시장 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시장 내 분위기는 그냥 그 화재난 그 가구들은 다 철조망을 쳤고요. 네. 지나가는 행인도 좀 끊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야, 이게 맨 처음 불났다라는 연락 받은 게 언제셨어요? 4시 40분. 4시 40분. 네. 그러면 집에서 계시다가 4시 40분에 연락을 받고 시장으로 가셨겠네요? 네, 자택이 바로 옆이거든요. 아하. 네. 네. 가보시니까 현장이 어땠나요? 그때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불바다였어요. 아이고. 네.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네. 불이 굉장히 좀 크게 났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가게도 피해를 좀 입으셨어요? 저희도 전수됐어요. 아유, 전소됐어요? 네. 아이고, 답답해서 어떡하시나. 좀 안타깝네요. 네, 맞아요. 아유, 지금 어느 정도 피해가 났는지도 지금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지금 다 전소됐다고. 14개 점포가요. 네. 다 그냥 피해를 입었고 한 8개 점포는 다 전수됐어요. 14개 정도가 피해를 입었고 8개 정도 되는 점포는 전소가 됐다. 네. 지금 화재 피해도 피해지만 좀 어떻게 복구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장사는 좀 힘드시겠네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어떤 가게들이 피해를 입었나요? 여기가요. 네. 전통시장 청량리 전통시장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닭골목이 좀 수원이나 의정부처럼 유명해요. 근데 저희는요. 네. 전기 시설을 한 달 전에 완료했어요. 새로 다 시설을. 새로? 네. 네.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10시, 11시쯤은 집에 들어가고. 네. 새벽 4시 좀 넘어서 이제 화재가 났는데요. 네. 근데 처음 시발점이 난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요. 네. 우리 가게가 4개 점포가 주인이 한 주인이에요. 네네. 그 중에 우리는 브로코 담이고 3점포는 스티로폴 담이었대요. 근데 그 옆에서 이제 화재가 나니까 스티로폴을 뚫고 통닭집으로 들어온 거죠. 단열이 네. 잘 안 돼서.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발점이 청량리 재래시장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네, 기다려 네.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화재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들어놓으셨는지 네, 궁금해요. 저희는 조그만 거 하나 들어놨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렇군요. 상인들이 대체로 다 들긴 하시나요, 근데? 아니요, 안 들은 집도 몇 집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전통시장이 네.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데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요? 정말이에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지금 명절 앞두고 계시잖아요. 명절 우리는 이제 통닭집이니까 물론 과일 네네. 그런 시장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우리도 명절은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상황이니까 우리는 진짜 죽지 않고 살면 이루어질 것 같으죠. 그래도요. 또 기운 내셔야죠. 참. 네. 저도 참 안타깝네요. 답답하고 계속 힘든 일만 생기셔갖고. 네. 참.
어떻게 잘 그래도 보험을 들어 놓으셨더니 우리 사장님은 그나마 그래도 네. 조금 다행이고 네, 맞아요. 뭐 상인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사장님. 네네. 네. 제가 여기 한 20년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보험은 이제 넘어가고 해서 이제 한 2년 넘게 벌는데요. 네네. 안 들은 집도 엄청 많아요. 아이고 어쩌나. 정말 도와주십시오. 네, 빨리 좀 지원책도 마련이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기운 내시고요. 네, 저희가 네. 또 계속해서 지켜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화제로 정말 정신 없으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청량리 전통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 중이신 명채식 사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여론조사계 훈남 3인방이라고 그랬네요. 제가 3인방 나오셨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번 주 당청 지지율부터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9월 3주차 리얼미터 주간 동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가 46.4%로 네. 지난주 대비 0.8%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50.1%로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인데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 3주 전과 비교해 보면 3주 전에는 48.1대 48.1 긍부정이 네네. 딱 붙었었는데요. 2주 동안에 다시 부정평가 소폭 높은데 이제 오차 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네. 지난 2주간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 관련된 보도가 네. 계속 지속이 됐고요. 다만 지난주에는 코로나19 산발적 상승세가 이제 진정 국면으로 맞아요. 돌아서서 지난주 수요일날 정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 좀 감소하고 있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 상승에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또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된 의혹도 지난주 월요일부터 추미애 장관 아들 입장에서 좀 유리한 뭐 이런 인터뷰들 등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도 좀 엄호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이 35.2%로 1.8%포인트 반등했고요. 국민의힘이 반면에 3.4%포인트 하락한 29.3%로 7월 2주차 이후에 10주 만에 네. 다시 20%대로 올라서 내려갔습니다. 꽤 많이 내려갔는데요? 첫 번째는 그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명확한 선긋기를 지금 못 하고 아하. 있습니다. 뭐 거기 혹시 참여하는 당원들이 있으면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를 네네네. 두고 지금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오늘 기자회견 했습니다만 박덕흠 의원 관련된 논란도 뭐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당 명이 국민의힘 이제 바뀐 지 저희가 여론조사에 이제 반영한 네네. 거는 2주 됐는데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2%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아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3%포인트가량 빠졌는데 그중에 2%포인트가 국민의당이 지금 올라간 거 봐서는 100명 중에 한두 분이지만 헷갈리는 분이 계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웃어야 되나요? 울어야 되나요? 네,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열린민주당 5.9, 정의당 5.3 나란히 5%대를 기록했고요. 무당층은 13.7%로 지난주 대비 조금 빠졌습니다. 네, 잠시 저희가 조사 개요 꼭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5.5%입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이택수 대표님 아주 여유롭게 웃고 계세요. 이게 대략 한 30초 정도 네네네. 잡아먹는데 그래도 제가 이거를 항상 이게 더듬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네. TBS 측에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지금 막 미소를 짓고 계세요. 네. 여유롭게. 네. 지금 조사 기호를 AI가
해주는 듯 네, 큰 도움을 받네요. 네, AI 아니고요. 저희 이제 아나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김홍걸 의원이 전격적으로 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관련된 이상직 의원도 지금 일단은 윤리감찰안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후속 조치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대처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거는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제적 조치이고요. 특히 이제 아주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윤리감찰단에 이제 해부된 지 이틀 만에 김홍걸 의원을 제명을 했죠. 이건 네. 그만큼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20대 30대 민심은 부동산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추미애 장관과 관련돼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추가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상직 또 의원의 경우는 이스타항공 네. 관련된 부분인데 근데 이상직 의원과 관련해서는 다소 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격적으로 내려질 수도 있겠죠. 물론 정서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네. 항공업계가 워낙 어려운데 창업주가 충분하게 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이유도 붙어 있고. 임금 그런데 체납이 250억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이게 액수는, 문제도 네. 해결하는 이건 사실 제주항공과의 이 인수 합병 단계에서부터 지난 3월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주항공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인수가 불발이 됐는데 지지율만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런 선제적인 조치는 분명히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인 현안에 이제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 지지층들에게는 응답자,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이게 뭐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급상승을 한다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차단했다라는 이제 방어적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이상직 의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네. 또 윤미향 의원도 있고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추미애 장관의 자녀 의혹인데 이걸 좀 빨리 이제 털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다른 악재가 붙는 것을 차단했다. 이 효과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거 말씀하신 대로 뭐 플러스 이렇게 미리 이제 김홍걸 의원이라든가 이상직 의원에서 일정한 이제 제재를 가하고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냐?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래요? 마이너스가 될 것을 이제 막는 것이죠. 없애는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어쨌든 여권 소속에 있는 출신의 이제 의원들의 문제가 있던 것이니까 그 부분에 뭐 일정 부분 이제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상직 의원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이 국면에서 이제 규모 있는 기업에서 만약에 대량 해고가 발생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이 다른 기업에 주는 영향도 크고 그렇게 되면 방역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대응에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이제 노력을 현 정부에서 하고 있을 텐데 그것도 사실 이제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고 타격을 주는 그래서 국민들 심리에 상당히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일단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네. 이제 실제로 그 기업들 대량 해고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지 여부 그것도 그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이제 사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경제적인 이슈에 더 이렇게 굉장히 좀 민감하게 우리 국민들이 반응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박덕흠 의원 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뭐 국민의힘이 좀 빨리 그러면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렇죠. 뭐 조수진 의원 또 박덕흠 의원까지 지금 확정이 되고 있는데 물론 당내에서는 이제 성일종 의원이 네. 뭐 여야 의원 다 같이 특검하자고. 비슷한 의혹이 네. 있는 분들 특검하자 이렇게 했는데 뭐 여하튼 국민의힘은 다른 정당에 비해서 네. 비호감도가 좀 높은 정당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지지율 상승도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이 반사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좀 돌아섰다가 다시 조금 빠지는 지금 국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뭐 과거에 뭐 기소가 됐거나 아니면은 당내에서 뭐 이런 윤리적인 문제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스스로 먼저 탈당을 했다가 맞아요. 명예 회복이 네. 되면 다시 복당하는 뭐 그런 절차를 밟은 의원들이 있었는데 뭐 정 부담이 되고 지지율이 나중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해당 의원들이 그런 전례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탈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은 한두 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에 네.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제적 조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의 지지율도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당위적으로 보면은 저도 선제적인 조치라고 하면 본인은 거듭 선을 긋고 있어요. 아무런 본인이 의혹이 없다. 그것을 해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리위에 일단은 해부를 하는 것이 이제 선제적인 조치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워낙 개인적으로 본인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오히려 아들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수주 활동에 더 위축이 됐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실적으로는 이래요. 개인이 워낙 이렇게 이 손사래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갖다가 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황정거상으로 보면은 지난 3월 달에 후보자 할 때 재산 등록을 한 것만 해도 한 600억 가까이가 되거든요. 제일 뭐 거의 부자에 속하는 최고 부자에 속하는 국회의원인데 이게 뭐와 연관이 돼 있냐면 추미애 장관 의혹 논란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덕흠 의원 이야기가 불거진 이유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논란과 물타기를 하느냐 이런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우리가 국면 전환에 말려든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강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당위적으로는 선제적 조치가 당에게는 필요한 부분일 텐데 여러 가지 또 정황 증거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협회장 시절에는 골프장 매입 의혹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먼저 조치를 취하기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당은 뭐 정부 운영을 직접 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적인 어떤 지지는 야당이 무엇을 잘하기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통해서 반사적 효과를 얻는 게 자연스러운 이제 순리고 이전에도 이제 늘상 있어왔던 패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비판과 공세를 통해 가지고 지지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뭐 메인 전략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야당의 이제 공세 비판의 메시지가 국민적 호응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회초리가 이제 깨끗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야당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의원이 존재한다고 하면 야당의 공세가 좀 무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초리가 안 깨끗해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지지율 상승에 이제 제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모처럼 뭐 이제 여당과 야당이 이런 이제 당내 좀 이런 문제 있는 의원들에 대한 징계라든가 제재 이런 것들을 경쟁하는 국면이 모처럼 만들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복당을 했어요. 네. 이제 선별적으로 지금 복당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자 선별적으로 시키는 이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게 말입니다. 재난지원금이나 뭐 복지 앞에 선별이 있긴 했는데 복당에도 이제 선별이 선별 복당. 보통 과거에는 총선 지나면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다 그냥 복당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일괄적으로. 4월 총선이 지난 지 꽤 됐는데 이제 처음 권성동 의원이 복당이 됐고요. 홍준표 의원이 복당이 되느냐가 가장 큰 지금 관심의 대상인데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과 워낙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복당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당무감사가 4, 4분기에 계속 이루어질 텐데 아마 당협위원장 원외 중심으로 교체가 되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김태호 의원하고 윤상현 의원 등등이 같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키는 쥐고 있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동안에 난 절대 안 되겠다. 홍준표 의원하고는 같이 못 지내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을 텐데 당내에서는 일단 선별 말고 일괄 복당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제법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임 정당이 굉장히 오래 가고 있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지 홍준표 의원 등이 그나마 지지율이 나오는 잠룡인데 다 당 바깥의 인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안에서 경쟁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당내 의원들의 목소리들이 점점 비등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복당을 못하고 있는 4명의 의원을 일컬어서 준태상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준태상동? 네. 준태상동. 홍준표, 김태호 그다음에 윤상현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인데 통은 빠졌네요 이제. 네, 준이 들어가니까 홍준표가 들어가니까 이게 권성동 의원이 빨리 복당할 수 있는 것은 선별 복당 의미도 있지만 일각에서 이제 깜짝 뭐 복당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검토된 복당이죠. 왜냐하면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과 맞서지 않아야 된다. 권성동 의원이 나머지 세 사람과는 차이가 있죠. 또 하나 이제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이 이제 강원도입니다. 그렇죠. 강원도를 거점으로 해서 강원도의 기반이 지금 보수 정당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강릉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우리 뭐 강원도 스타가 또 우리 윤희영 센터장도 있지만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 거점으로도 충분히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만큼 장제원 의원이나 또 당의 중진들이 계속해서 복당을 요구했는데 홍준표 의원은 그래요. 왜냐하면 직전 대선 후보였거든요. 김태호 의원의 경우에도 잠룡이고, 그럼 윤상현 의원은 말 그대로 이제 친박 이미지가 강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김 비대위원장으로는 최대한 대선 후보급 인물이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 인물은 나중에 복당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이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는 한 4월까지는 복당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근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기존에 하고. 이제 과거 보수 정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획득하고 있는 인물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지방선거에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도지사 출마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입당을 시켜서 준비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다른 대권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의 입지가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인데 본인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왜냐하면 지도부에 대한 공격들이 거센 인물들을 입당시켰을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겠고, 그런 면에서 이제 홍준표 의원은 특히나 밖에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위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단기간에 제가 봤을 때는 복당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구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전국 지표 조사를 보니까 이 차기 대선 후보 호감도에서 홍준표 의원이 19%, 이재명 경기지사가 56%, 이낙연 대표가 53%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참 상승세가 무섭네요. 네, 일단 먼저 조사 기회를 좀 들으시고 그다음에 마음껏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지난 17일부터 1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30.3%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N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안 좋은 게 하나 있네요. 우리 대표님께서 했을 네. 때는 좀 빠르게 하는데 시간이 한 30초 정도 이제 모자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상승세,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서도 그렇겠지만 어떤 면이 이게 어필을 하는 걸까요? 최근 들어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이재명 지사는 보편적으로 다 지급하자, 이런 이슈의 갈림길에서 이재명 지사가 조금 더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아젠다에 올라서 있었던 거죠. 일단 코로나 정부에서 이재명 지사가 좀 유리한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슈 메이커 역할을 많이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강구도로 지금 계속 당분간은 갈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도 대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뉴스 보도량이 지지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뉴스 보도량이 워낙 많죠. 그에 비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 등 이 보수 진영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5%밖에 안 되고, 방금 이제 조사기에 말씀 드렸지만 MBS 조사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갤럽하고 리얼미터는 당분간 포함이 돼 있는데 MBS 조사에서는 지금 뺀 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의원이나 안철수 대표가 포함이 돼 있는데 지지율이 좀 미미하고요. 이제 여기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호감도 비호감도를 보니까 이재명, 이낙연 이 양강 후보는 호감도도 높아요. 50%가. 근데 비호감도도 중요하잖아요. 네.
비호감도가 이제 각각 이재명 39, 이낙연 41, 한 40% 가량 되고요. 안철수, 홍준표 이 두 분은 조금 더 높습니다. 네네. 안철수 67, 홍준표 77. 이게 결국 정당 지지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양강 후보는 민주당 후보 저 지지층들이 네. 호감도를 높이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죠. 근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아하.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금 뭐 호감도를 좀 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제 이 선별 입당이 아니라 지금 모두 다 받아들여서 당내에서 경쟁을 시켜야지 이 호감도도 올라가고 비호감도도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 정당 지지도도 지금 29%에서 30%대 초반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이 네네. 미래 권력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과거 자유한국당도 지지율이 좀 그래도 선방을 했던 것이 거기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네네. 당시에 개인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아하. 근데 지금 당내에서 개인 지지율이 높은 잠룡이 없기 때문에 견인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보면 네. 중요한 게 그 호감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조사에서 이낙연 대표와 이제 이재명 지사 간에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또 진보 성향층에서는 이제 누가 더 높은 것이냐 이것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관심거리고 네, 그래서 기존의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는 이제 호감을 별로 얻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무슨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과 좀 거리감이 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의 네네. 문제가 이제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조사에서 보게 되면 진보 성향층에서는 이낙연 77%, 이재명 71% 거의 이제 차이가 없고 진보 성향층에서의 호감도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아직까지 여전히 좀 높긴 한데요. 85%의 호감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는 75%의 호감을 보이고 있으니까 사실 과거와 몇 달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줄어들어서 네. 민주당 어떤 뭐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층이라든가 또는 민주당의 어쨌든 열성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수용도라든가 이것이 이전보다는 아직까지 이낙연 대표가 높긴 합니다만은 이전보다는 좀 변화가 감지되는 네.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윤희은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야, 주말 사이에 큰 뉴스가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현지 시각 18일이죠. 미국 진보 진영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연방대법원 판사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대법원 판사가 타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8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사실 그동안 지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렇죠. 2009년부터 계속 암이 여기저기 좀 네. 퍼지면서 수술도 많이 받고 좀 쓰러진 적도 있고 그래서 몸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정말 예전부터 나왔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마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빨리 왔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세프템버 대선 때까지 서프라이즈라고. 대선까지 거의 뭐 메가톤급의 어떤 뉴스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1993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관이 됐고요. 왜 미국 진보 진영의 거두다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 양성평등 소수자를 위한 판결을 계속해서 이끌어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군사학교 여성 입학 불허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문제,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판결에서 여러 차례 소수자의 편에 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많이 받아서요. 굿즈가 있어요. 티셔츠도 있고, 그죠? 모자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연방 대법원이라는 게 미국에서 모든 사건 논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곳인데요. 낙태 문제, 난민 문제, 인종차별 문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최종 심판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관 9명의 이념 지형이 어떤가에 따라서 미국 사회의 향방이 크게 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긴즈버그 대법관의 타계가 지금 대선을 한 46일 앞둔 지점에 사망을 하셨는데 굉장히 큰 뉴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 바이든 후보 측 다 누가 고인의 빈자리를 언제 메워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정말 뜨겁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헌법률 심판권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9명 중에서 5명이 보수, 그리고 네. 4명이 진보 판사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1명이 비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방 대법원 판사를 이제 지명을 하려고 정말 많이 싸워왔어요. 그렇죠. 서로가 하려고.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이 지금 벌써 2명을 지명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오바마 대통령도 이전에 2명을 지명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명을 더 지명을 자기가 하겠다. 네. 지금 이제 나섰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민주당의 반발을 그렇습니다. 일으키고 있죠. 일단 긴즈버거 대법관은 사망하기 며칠 전에 나의 가장 열렬한 소망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설 때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길 바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인사로 채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후임자 발표를 강행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사망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미 45명 안팎의 후보자 명단을 갖고 있답니다. 1월부터 내놨었어요. 네. 대학원에. 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 그래서 바이든 후보를 향해서도 그럼 후보자 명단을 공개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누구를 지명하든 급진 좌파다 이렇게 몰아서 대선에서 좀 공격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고요. 바이든 후보는 지금 대선을 40여일 남겨놓고 대법관 임명을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것은 권력 남용이다라고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지명은 철회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원 의원들을 향해서 제발 헌법상의 의무를 지키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달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상원에서 인준을 받게 되니까요. 네. 후임자를 대통령이 지명하더라도 인준 투표에 상원 의원들이 참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뜻으로 그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열이 받는 게요. 네. 2016년 2월에 네. 안토닌 스칼리아라는 대법관이 네.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진보 대법관이었죠. 아니요, 보수. 보수의 아주 거두였죠.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맞아요. 네, 진보 인사를 임명하려고 싶어 했죠. 했죠. 그래서 이 안토닌 스칼리아와 이 긴스버거 2명이 이제 보수와 진보의 거두로 이제 네, 쌍두마차. 그래서 두 사람의 오페라도 있어요. 네. 스칼리아 앤 긴스버그라고 해갖고 굉장히 불꽃이 튀기겠네요. 네, 근데 둘이 그래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대요. 네네. 뭐 굉장히 이제 뭐 생각하는 건 다르지만 그래서 2월에 그렇게 타계를 했는데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메릭 갈란드라는 뭐 진보라기보다는 오히려 중도에 네네. 가까운 인물을 사실은 이제 임명을 하려고 지명을 했었는데 공화당의 그 미치 맥커넬 지금 네.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해에는 대법관을 임명해서 안 된다.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된다. 누가 네. 되든 간에. 네네. 그래서 청문회도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요. 11월까지 2월부터 11월까지. 정말 도움을 안 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결국 지금 근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었는데 네. 우리는 지명해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으로서는 아니 그때는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은 뭐냐 이러면서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때 펼쳐지고 민주당이 있습니다. 지명을 못 해놓고 나간 거를 정말 천추의 하늘을 네. 여기고 있는데 지금 긴스버그 대법관 사망했다는 소식 나오고서 몇 시간 후에 미치 맥커널이 네. 이제 우리는 인준 절차 거치겠다고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번 주에 네네. 이제 후보를 냈겠다. 아마 여성으로 내겠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후보로 떠오르는 인물 중에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분인데요. 완전 이분이 극보수. 낙태 반대론자. 네.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낙태 반대론자고 이분이 1순위 그리고 10일 연방고법의 쿠바계 여성인 바버라 라고아 판사도 유력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보도가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베럿 판사는 뭐 낙태 반대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으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인물이니까 대선 전에 얼마나 호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라고아 판사는 쿠바계거든요. 그래서 경합주인 플로리다의 쿠바계를 포함해서 히스패닉 유권자들한테 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좀 유리하게 어떻게 좀 작용을 해보기 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보수 성향 유권자들도 사실 여러 가지 성향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무슨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굉장히 그렇죠. 신실한 네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보기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통령은 아니에요. 네. 뭐 이혼 경력도 워낙에 많고 뭐 알아주는 정말 그렇죠. 뭐 바람둥이에 네. 뭐 여성 여자도 편력이. 쫓아다니고 네. 그 외에 또 뭐 교회도 사실 뭐 안 갈 것 같고 네, 네. 보면은 근데 사실 보수 대법관을 이제 임명을 해서 네. 이 방금 말씀하신 로 vs 웨이드 그렇죠. 네, 그 낙태를 부분적이나마 허용을 했었던 그 판례를 뒤집어 달라는 게 그렇죠. 이제 오매불망 바라는 소원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면 이렇게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넣어야 되는데 네. 사실 쟁점은 그거죠. 언제 넣을 것이냐. 그렇죠.
지금 시작해갖고 대선 전에 그러면 끝낼 것이냐 모든 과정. 네네. 아니면 대선 후까지 끌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한 70일 정도가 걸렸답니다. 그동안 평균 대법관 임명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46일도 안 남았잖아요. 18일이 46일 남은 시점이었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는데 지금 공화당은 그럼 빠르게 우리가 해보겠다. 어떻게든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이 절차를 막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렇게 밀어붙이면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보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뭐 탄핵 옵션까지 뭐 그냥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구성을 지금 보수 6, 진보 3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공화당이 밀어붙이면 그러면 11월 선거를 통해서 상원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대법관 숫자를 13명으로 늘려버려서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거 한번 하려다가 못했어요. 네. 이 연방 대법관이 1869년에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보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반발에 나서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빨리 임명을 하고 뭐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좋은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경제도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지금 완전히 보수 대 진보 이렇게 이념 대결로 이번 선거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도 지금 대선에 호재다. 약간 공화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해서 다 임명을 해버려서 보수 6대 진보 3이 돼버리면 그러면 만약에 대선에서 지금 우편 투표 때문에 뭐 부정 선거다 뭐 이런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보수 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임명이 대선 전에 안 된다고 해도 지금 보수 5대 진보 3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보수가 우위인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판세가 지금 펼쳐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안 끝나더라도 사실 그 상원이 이제 상원 선거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원이 뭐 어쨌든 이제 새로 들어가기 전까지 남아 있단 말이에요. 한 달 정도, 그렇습니다. 한 달 반 정도는 있으니까 그때 사실 내추러도 되는 거기는 하고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되게 서둘를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대선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된다면 다시 재선이 된다면은. 이제 이 절차를 통해서 보수 대법관을 넣을 때까지 찍어주세요라고 말하면은 정말 보수 성향을 가진 이런 분들이 다 그냥 나올 거고 또 민주당은 또 민주당들 그거는 정말 막아야 된다. 저지해야 된다고 또 막 나올 거고. 그래서 이게 역대급으로 정말 진영 싸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일에 일단 버지니아주의 한 카운티에서 조기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권자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투표를 했답니다. 그런데 긴즈버그 사망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예상 외의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 이상의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아마 없을 것이라는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대선에 굉장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계속 이야기만 했네요. 그렇네요. 네, 서울타임즈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봉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월트 디즈니사의 영화 뮬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개봉됐습니다. 그런데 관객 숫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중국에서도 혹평을 받고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 컨텐츠학과 교수와 함께 단순한 작품성 외에도 뮬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그리고 그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실사판 영화잖아요. 원래 애니메이션으로 1997년인가 8년인가 나왔던 거. 네, 맞아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알아요. 잘 봐서. 이제 일단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이제 실사판 뮬란이 나왔는데요. 12년 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뮬란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실사판 영화의 원작이 애니메이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뮬란이라는 이야기는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그 짧은 서사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란사라고 하는 제목의 네네. 서사시였는데 그 서사시를 가지고 98년도에 디즈니가 먼저 뮬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네. 이번에 다시 그거를 이제 실사판으로 찍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건 몰랐어요. 저도 애니메이션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디즈니가 이 실사판 영화로 만든 거 많잖아요. 애니메이션이었다가 뭐 네. 알라딘이 정말 대성공을 거뒀고 네. 라이언 킹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재밌게 봤는데 보다가 보니까 이게 오래 보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는 느낌 약간 아무리 이렇게 실사로 뭐 CG로 한다고 해도 사자가 웃는 것에는 한계가 있더라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자, 이 뮬란을 이제 또 다시 실사판으로 만든 거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을 노려서겠죠? 네, 맞습니다. 디즈니가 지금 이제 계속 전 세계 이야기를 끌어다가 실사판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세계인이 다 즐기고 좋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선은 뭐 글로벌한 시장을 좀 이제 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번만큼은 이 뮬란이 확실히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영화 시장이 1년 규모가 10조 원 우리 돈으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와. 우리나라 한국 영화 시장이 한 1조 7천억에서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러네요. 규모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죠.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1인당 평균 1년에 영화를 몇 편 볼 것 같으세요? 잠깐 주말에 52주니까 주가 그래도 뭐 한 20편은 보지 않을까요? 네네.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1.2편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인당 한 4.2편 1년에요? 보거든요. 네네. 1인당 전체 국민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대단한 숫자고요. 네네. 이게 이제 문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로서는 이제 중국 시장을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인당에서 저는 제가 보던 것만 생각을 해서 거의 매주 가서 보지 않았나 싶어갖고 왜냐면 좀 많이 있네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노년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 국민 평균으로 나누면 그렇겠네요. 하긴 근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맨날 그 만화 영화만 많이 봤어요. 최근 들어서 애들하고 보다 보니까 근데 이 뮬란을 저도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애니메이션일 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교수님 보시는 이 뮬란의 매력은 어떤 건가요? 디즈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주로 이제 서양의 이야기들을 끌고 와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뭐 실사판도 만들고 해서 사실은 이제 꿈과 뭐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평가들 예전에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뮬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의 이야기에 주목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 중에서도 여성의 이야기에 주목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이제 돋보이는 점이었죠. 물론 이제 뮬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여성인데 남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머쥐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텔링은 이제 여성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노후한 그런 스토리텔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즈니가 아시아의 이야기 그리고 여성의 이야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뮬란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새로운 캐릭터들을 창조해 내거든요. 예를 들면 무슈라고 하는 용 캐릭터도 나오고요. 또 중국인들이 굉장히 귀뚜라미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귀뚜라미를 가지고 와가지고 크리켓이라는 귀뚜라미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러면서 중국의 고전 스토리텔링을 재해석하고 그러한 재해석을 통해서 세계인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창조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뮬란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매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논란이 좀 많이 됐죠. 이번에 실사판 만들면서 만들기 초반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이제 주인공을 맡은 뮬란 역을 맡은 유역비 그렇습니다. 배우가 이제 홍콩의 이제 민주화 시위를 보고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고 하고 또 홍콩 부끄럽다는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작년인가요? 작년에 자신의 SNS에 올리고
네, 올해 올렸습니다. 올해였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막 되면서 밀란 보이콧 운동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유혁비가 뭐 우리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배우인데요. 네. 홍콩 문제가 작년 올해 이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고 홍콩 바깥에서 이렇게 홍콩을 보는 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는 측면도 많이 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화 진영, 민주 진영에서는 이제 홍콩을 응원하는 목소리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인의 입장에서 유혁빈은 물론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대륙 출신 배우이기 때문에 중국인의 입장에서 그 홍콩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자기 입장을 이제 피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오히려 이제 홍콩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불편한 상황을 연출을 했고요. 그래서 유혁비가 그 SNS를 올렸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제 삭제를 하는 그런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 굳이 이런 얘기를 올릴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 배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중국 정부가 많이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글을 SNS에 올리거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유혁비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이걸 올릴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유혁비나 뭐 이렇게 배후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이 된 행동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이제 행동이었다라고 이제 행동이었다. 그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디즈니에서는 뭐라고 안 했나 봐요? 디즈니는 오히려 긁어부스름 만들까봐 꼼짝도 안 하고 노코멘트로 노코멘트로 일관을 얘기하면 더 했습니다. 커지니까. 네네네.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이제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슈화만 계속 시켜주는 그렇죠. 꼴이 되니까 디즈니에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할까요? 예, 조용히 그냥 노코멘트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네, 결과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몰고 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혁비의 SNS보다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사실 그거예요. 이게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촬영이 됐고 네. 그래서 엔딩 크레딧에 신장 위구르 공안에 고맙다라는 엔딩 크레딧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신장 위구르 지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다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엔딩 크레딧까지 올리면서 근데 이 부분이 훨씬 더 좀 심각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디즈니사에서는 이제 신장 위구르에서 이거를 촬영했기 네네. 때문에 그거를 이제 촬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영화를 촬영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전에 이제 심의를 다 받아야 되고 받은 상태에서 이제 현지 로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외국 영화가 들어와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전투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광활한 들판이나 배경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서북 쪽에 있는 신장 지역, 위구르 지역으로 가서 이제 촬영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약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독립운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지역으로 이제 간주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을 이제 관리하는 말씀하신 대로 공산당 담당 그 부서에 감사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엔딩 크레딧을 통해 가지고 디즈니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일상적이고 굉장히 그 상식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늘 해왔던 일이고 촬영을 도와줬으니까 왜 우리 엔딩 크레딧 같은 데 보면 스페셜 땡스 투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누구 나오고 뭐 기관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례적인 그 조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한 것이죠. 그렇죠. 네. 이게 위구르 수용소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인권 탄압 학살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디즈니가 그걸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디즈니 같은 데가 솔직히 말하면 네. 안 올리기도 했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영화 시장이라고 하는 그 큰 시장 그리고 그 시장을 좌우하는 보이지 않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손.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 문화적인 어떤 현상을 만들어낸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런 영화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막. 그렇습니다. 예, 저기 트랜스포머 4인가요? 거기서도 갑자기 이제 막 중국 가서 해결하고 너무 멋진 중국 여자가 다 해결해주고 바보같이 좀 이상한 약간 좀 모자라는 것 같은 이제 미국 남자랑 막 그래갖고 그런 것도 나오고 월드워치인가? 그것도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중국이 묘사가 되고 누가 봐도 이건 중국 시장을 노린 것이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중국의 티켓 파워인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화 산업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중국에서도 별로 평이 좋지 않다 그러던데요. 중국은 지금 이제 1등이요. 박스오피스 1등이 다른 영화고 2등을 달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크군요. 예, 별로 이렇게 중국 사람들도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뮬란이 이제 애니메이션 뮬란 1998년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 뮬란이 디즈니식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갔더니 중국 관객들이 보기에 이건 우리가 아는 뮬란이 아닌데 이렇게 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러면 중국 시장을 노리는 거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뮬란에 더 가깝게 가자라고 해가지고 중국인들이 알고 있는 뮬란을 잘 만든다고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중국인들이 보기에는 구멍이 있는 거죠. 허점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픽션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초반에 뮬란이 사는 집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 원통형 집으로 거대한 마을을 이루는 원통형 건축 구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에서 토루라고 하는 건축 양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로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명나라, 청나라 이후에 등장한 건축 양식이에요. 그런데 뮬란은 저 북쪽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몇천 년 전에.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저거는 몇백 년 안 된 남부 지역 문화인데 그걸 북쪽에 사는 뮬란이라는 캐릭터하고 연결시켜 놓으니까 고증이 안 됐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뭐 임진왜란 시대인데 갑자기 뭐 통일신라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공기거리하고 나오고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나라 영화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영화 같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사판 뮬란 뭐 여러 가지 이슈도 논란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뭔지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뮬란 역시 그 영화라는 것 혹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아주 복잡한 맥락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관객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영리하고 더 똑똑하게 이런 영화들을 잘 비판하고 비평하면서 관람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임대근 한국외대 글로벌 문화 콘텐츠 작가 교수와 함께 영화 뮬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